여러분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 답답함과 분노는 정말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과거 억울한 누명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전 남편과 전시모 때문에 말이죠. 지금부터 그 사연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솔직히 말해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끊임없이 시험당하는 나날들이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이듬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두 분이 돌아가실 때 상황이라든가 장례 절차 같은 건 잘 기억나지 않지만요. 그날 이후 세상이 저를 어떻게 규정지었는가는 명확하게 기억나요. 더럽고 비천한 고아. 그게 바로 세상이 새롭게 지어준 제 이름이었죠. 처음엔 작은 아버지 댁에 맡겨졌어요. 하지만 그 집에선 제가 돌봐줘야 할 조카가 아니라 밥만 축내는 짐 같은 존재였죠. 작은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괜히 제게 화풀이를 했고요. 작은 어머니는 제 앞에서 대놓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의 애까지 떠맡아선 뭘 어쩌란 말이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못 들은 척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웃으며 작은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는 저를 다른 친척집으로 보냈고요. 거기서도 얼마 못 살다 또 다른 친척집으로, 또 다른 친척집으로. 그렇게 계속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살았어요. 어느 집에서는 뒷마당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기도 했고요. 또 어느 집에선 노예처럼 살기도 했네요.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아침마다 쌀 씻고 반찬을 만드는 건 기본이었고요. 그 집 아기의 귀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울 때마다 얼러줘야 했어요.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도 빠지기 일쑤였죠. 노동의 정당한 대가나 받았으면 또 몰라요. 밥은 늘 식구들이 먹다 남긴 것만 먹을 수 있었고요. 감기에 걸려도 약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친척 아저씨는 열이 40도까지 끓는 제 앞에서 그러셨죠. 뭔 코뿔 정도로 알아누워? 그 정도는 기세로 다 이겨내야지 임마. 내가 돈이 아까서 병원 안 데려가는 게 아니야. 부모 없는 애들은 독해야 살아남으니까 너 독해지라고 이러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10살도 채 안 된 어린아이에게 어쩜 그렇게 잔인했나 싶어요. 결국 저는 더는 그 집에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에 어느 날 밤 도망쳤고요. 이리저리 떠돌다 한 보육원에서 지내게 됐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친척 아저씨는 결국 노름으로 전 재산을 날려먹고요. 다른 사람 등쳐먹으려다가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고 하더군요. 나름 인과응보를 당한 셈이죠. 어쨌든 보육원에 들어온 뒤로 아이러니하지만 제 인생은 평온해졌어요. 평범한 아이들이라면 절대 가고 싶어하지 않을 보육원이 제게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됐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처지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의지할 사람 없이 외로운 신세인 건 마찬가지였죠. 자랄수록 저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법을 배웠고요. 울고 싶을 땐 혼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삼켜버릇했네요. 성인이 돼 보육원을 졸업하니 참 막막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립지원금은 작은 원룸을 구하고 나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요.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겁이 났죠. 무작정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잡지를 만드는 작은 출판사 사무원으로 일하게 됐는데요. 월급이 썩 많진 않아서 주말에 따로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병행했어요. 쉬는 날이 하루도 없이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보고 있자면 안심이 됐죠. 제가 일하던 카페엔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가는 단골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남자가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항상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책 한 권을 옆구리에 끼고 왔죠. 주문하는 메뉴도 늘 똑같았어요. 얼음 1개를 넣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처음엔 따뜻한 음료를 주문해 놓고 왜 얼음을 1개 넣어달라고 할까 이해가 안 갔는데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뜨거운 걸 잘 못 먹는 손님들이 가끔 그렇게 주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얼음을 딱 1개만 넣으면 뜨거운 커피가 딱 먹기 좋을 정도의 온도로만 식는다나요? 근데 그 손님의 특이한 주문보다 더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그 손님의 눈이었죠. 처음엔 모자에 가려져 잘 몰랐는데요. 자세히 보니 그 손님은 양쪽 눈 색깔이 달랐어요. 한쪽 눈은 깊고 어두운 갈색인데 다른 한쪽은 투명하게 푸른빛을 띠고 있었죠. 처음엔 렌즈인가 싶기도 했지만 오래 지켜보니 그게 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흔히 오드 아이라고 하나요? 어릴 때 보던 만화 영화 속 주인공이나 갖고 있을 법한 신비한 눈이었죠. 처음엔 저도 모르게 자꾸만 그 눈에 시선이 갔지만 혹여 불쾌할까 싶어 나중엔 일부러 못 본 척 모른 척 했어요. 제 나이쯤 되면 그런 걸 티내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눈이 마주쳐도 별다른 반응 없이 그저 평소처럼 얼음 1개 넣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하고 주문만 받고 웃어주는 게 전부였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 손님과 제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엮이게 될 줄은요. 어느 주말 그 손님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카페에 방문했어요. 오후라 그런지 카페 안은 손님들로 북적거렸는데요. 테라스 쪽 자리를 차지한 채 시끄럽게 떠들던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그 손님을 보고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더군요. 야, 방금 들어온 남자 봤냐? 눈 색깔이 한쪽만 파래. 진짜? 말로만 듣던 오드아이 뭐 그런 건가? 에이, 한쪽만 컬러렌즈 낀 거겠지. 요즘 그런 인간들 많아. 특이해 보이려고. 참나, 지가 연예인이야 뭐야? 나이 처먹고 별 회개한 짓을 다 하네. 꼴불견이야. 대학생 무리는 그 손님이 들으라는 듯이 마구 흉을 보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제가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두고 저토록 무례하게 굴다니. 그 손님은 들은 척도 안 한 채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지더군요.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있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오래전 보육원에서 따돌림을 받던 제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했고요. 참다 못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예의 없는 대학생 무리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도 계신데 아까부터 너무 시끄러우신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손님을 곁눈질하며 키득거리던 대학생들이 동시에 절 바라봤어요. 뭐야, 카페 안에서 저희들끼리 얘기도 못해요? 얘기하는 건 좋은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좀 저급하고요. 뭐예요? 저급? 네. 다른 사람 외모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세요? 유압 땡땡대학 학생들이죠. 수업 때 대체 뭘 배우길래 그런 기본적인 도덕관념도 없어요? 제 말에 일순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고요. 그게 신호라도 된 양 대학생 무리들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대치 상태가 이어지던 것도 잠시 저를 빤히 쏘아보던 그 무리는 이내 야 가자! 재수없게 한마디를 내뱉곤 자리를 떴죠. 그 뒤로 카페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저는 카운터로 돌아가 제 할 일을 했고요. 다른 손님들도 각자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 손님이 커피를 다 마실 쯤 갑자기 제게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저기, 아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라뇨? 아까 그 학생들 제 일로 그러신 거잖아요. 아, 아니에요. 전 그냥 그 학생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주의를 좀 주려고. 뭐가 됐든 고마워요. 그리고 그동안 제 눈 못 본 척 해준 것도.
대부분은 호기심에 물어보거나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그 손님의 웃는 얼굴을 봤고요. 그게 신호탄이라도 된 듯 이후 그 손님은 눈에 띄게 제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카운터에선 늘 메뉴 주문만 하던 사람이 오늘은 날씨가 좋다는 둥, 끝나고 뭐 하냐는 둥 이런저런 말을 붙여오고요. 한 번은 시간 될 때 밥이나 함께 하자고 하더군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 주 그는 정말로 제 구체적인 스케줄을 물어봤고요. 카페 끝난 후 같이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머리로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새 입은 좋다는 말을 내뱉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타인에게 늘 경계심 많던 저였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선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퇴근 후 근처 조용한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첫 식사를 함께 했어요. 보육원 졸업 후 늘 혼자 먹는 밥이 익숙했던지라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참 낯설더군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얼굴이 평소보다 더 딱딱하게 경직돼 있었죠.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신변잡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요. 그는 저보다 무려 9살 연상이었고요. 물류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잘나가는 사업가였어요. 아버지 역시 제법 규모 있는 제조회사의 사장이더군요. 맞아요. 그 사람은 저와는 아예 살아가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자 두근두근 달아올랐던 심장이 찬물을 맞은 듯 식어버렸어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섰는데요. 문득 그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미정 씨는 혹시 제가 왜 눈이 이런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전 잠시 멈칫하다 대답했어요. 궁금했죠. 근데 굳이 묻지 않았어요. 실례일까 봐서요.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 눈 말이죠. 사실은 유전병 때문에 그래요. 네? 유전병이요? 네. 바르덴부르크 증후군이라는 병인데 그 병에 걸리면 보통 이렇게 홍채 이색증이라고 양쪽 눈 색깔이 다르게 태어나요. 유전병이긴 한데 제 경우엔 돌연변이라 저희 집에선 저만 이렇죠. 전혀 몰랐던 정보에 아무 대답도 못하자 그가 씁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 눈 때문에 어릴 땐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어딜 가든 늘 시선 집중해. 그래서 어디 갈 땐 늘 모자를 쓰거나 렌즈를 꼈어요. 요즘도 평일엔 회사 다닐 땐 렌즈를 껴서 일부러 색을 가리죠. 고충이 많으셨겠네요. 전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미정 씨가 착한 거죠. 괴물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한테 차이기도 했었고. 아이한테 유전될까봐 무섭다더군요. 그래서 저 사람을 잘 못 믿어요. 누가 다가와도 금세 떠날 사람처럼 느껴지고.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 가슴이 왠지 모르게 뻐근해졌어요. 다시금 그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겹쳐 보인 탓이었죠. 이유는 다르지만 저도 어릴 적부터 세상으로부터 쫓기듯이 밀려난 기억이 많았으니까요. 문득 그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쪽 눈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해요. 진심이에요. 신비롭고 따뜻하고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쪽한테 참 잘 어울리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문득 그의 얼굴이 울 것처럼 일그러졌어요. 그는 다급하게 고개를 푹 숙였고요. 한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말로. 그날 이후 저희 사이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어요. 퇴근 후 함께 공원을 걷거나 늦은 시간까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는 사업 이야기부터 유년 시절 아팠던 이야기까지 속 깊은 얘기를 하나둘 꺼내 보였고요. 저 역시 처음으로 제 보육원 시절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참 이상하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것 같았던 제 과거를 그 사람 앞에서는 참 쉽게도 꺼내게 되더라고요.
어느새 저희는 서로를 아프게 만든 상처를 꺼내놓고 조심스레 꿰매주는 사이가 되었죠. 단순히 연인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정아,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너 없인 이제 안 될 것 같아. 너무 갑작스러워 당황했지만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기에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우리 결혼하자. 나도 오빠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사귄 지 반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이 결혼이란 게 마음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예상대로 남자친구의 부모님, 특히 예비 시어머니가 절 반기지 않았어요. 그럴만도 했죠. 명문대를 나와 잘나가는 사업가로 자리매김한 남자친구와 달리 저는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무엇보다 보육원에서 자란 천의 고아였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 저를 본 날 제 면전에 찬물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돈봉투를 던지며 소리치셨죠. 어디 감히 주제도 모르고 내 아들을 넘봐? 내 아들이 하도 사정사정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긴 했는데 넌 대체 뭐니? 그렇게 주제 파악이 안 돼? 어머님, 전 그저... 어머님은 누가 네 어머님이야? 됐으니까 이 돈 받고 떨어져. 애초에 너 돈 노리고 내 아들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생전 처음 받아보는 모욕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저를 대신해 남자친구가 앞으로 나섰죠. 어머니, 미정이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조건이나 배경 따지지 말고 사람 그 자체를 봐주세요. 하! 사람 그 자체를 보면 뭐 다를 게 있니? 근본도 모르는 고아 주제 어딜 비비려고 해. 됐고, 태식이 너도 정신 차려. 네가 윤희를 아직도 못 잊어서 아무 여자나 데려다 앉히려나 본데 엄마가 윤희만큼 괜찮은 여자 찾아다 줄 테니까. 윤희는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였어요. 어머니가 교수에 아버지는 식품 사업을 하는, 조건만 놓고 보면 남자친구네 집안과 손색 없는 조건의 아가씨였는데요. 남자친구의 유전병이 걸림돌이 돼 결국 헤어지고 말았더랬죠.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까지 거론되자 더욱더 모멸감이 들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것처럼 남자친구가 언성을 높였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윤희는 이미 잊은 지 오래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은 건 미정이 뿐이에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디 이런 비천한 고아를... 어머니, 제가 윤희랑 왜 헤어지셨는지 잊으셨어요? 남자친구의 되물음에 예비 시어머니가 일순 몸을 움찔했어요. 남자친구가 그 기세를 몰아 다시금 입을 열었죠. 제 병을 품어줄 수 있는 여자가 많지 않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미정인 달라요. 제 배경만 보면서 다가오던 그런 여자들도 아니고요. 제 병을 알고 혐오스럽게 쳐다보던 그런 잘난 집 여자들하고도 다르다고요. 어느새 남자친구의 두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알게 모르게 그간 남들과 다른 외모, 그리고 숨겨진 유전병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모습에 결국 시부모님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었죠. 바로 결혼 후 시부모님과 합가해야 한다는 거였죠. 솔직히 정말 싫었지만 별 수 있나요? 남편으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꼭 분가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고 결혼하자마자 시댁으로 들어갔죠. 시집살이는 각오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앉자마자 일하던 가정부까지 내보내고요. 집안일을 전적으로 제게 다 일임하셨죠.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 어른들 식사를 준비하고 거실을 닦고 빨래를 개고 집안일 끝도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늦잠을 자거나 반찬간이 조금만 안 맞아도 시어머니는 가차없이 쏘아붙였죠. 아휴, 음식간이 이게 뭐야? 나물은 짜고 국은 밍숭맹숭하고 뭐 일부러 당해봐라 하고 이런 거니? 그럴 리가요, 어머님. 죄송해요. 간을 맞춘다고 맞췄는데 얼른 다시 할게요. 됐다.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아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해. 친정엄마한테 뭘 배웠어야 할 줄 알지? 근본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랐으니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어요. 모진 모욕과 멸시 속에서도 꿋꿋하게 웃으며 시부모님에겐 잘하면 언젠가 두 분도 제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더 심해지기만 했고요. 시아버지 역시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나마 제가 기댈 곳이라곤 남편밖에 없었는데요. 처음엔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지쳤던 거겠죠. 처음엔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나서던 남편도 몇 번 말다툼이 오가고 난 뒤엔 아예 입을 다물더라고요. 제가 섭섭하다는 기색을 보이면 나도 힘들어. 당신이랑 어머니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하고 짜증부터 냈죠. 결혼은 엄연한 현실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부부는 점점 싸움이 잦아졌어요. 사소한 오해도 금세 큰 다툼으로 번졌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말들을 퍼붓기 일쑤였어요. 내일 어머님이 김장하자는데 벌써 걱정이야. 또 날 얼마나 힘들게 하실지. 그렇게 걱정되면 그냥 도우미 아주머니들 불러서 하자고 해. 어머님이 허락해 주실 리가 있어? 말도 안 꺼내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애초에 어머님이 김장 얘기 꺼낸 건 날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거야. 근데 도우미를 쓰라니. 우리 어머니가 무슨 마녀야? 어머니가 당신 미워하는 건 뭐 그래 나도 인정해. 근데 아무렴 당신 괴롭히려고 김장을 하자고 하실까? 김장은 원래부터 했던 거야. 그거 피해의식이라고. 뭐? 피해의식?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누가 김장이 연례 행사인 거 몰라? 근데 백폭이나 하자시는데 그것도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콕 집어서. 그게 작정하고 나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면 뭐야? 그만하자. 나 내일도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돼. 당신 우는 소리 들어줄 시간 없다고. 남편과 등 돌리고 자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겁이 났어요. 이대로 남편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이가 될까봐 말이죠.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은 임신이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들어서면 우리 사이도 좀 달라지겠지. 이 집에서 분가할 수 있고 그럼 시어머니도 지금처럼 날 괴롭히진 못할 테니까. 하지만 간절한 바람과 달리 결혼한 지 2년이 넘도록 좀처럼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엔 조바심만 더 커졌고요. 그건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를 간절하게 바라던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 너 뭔가 하자 있는 거 아니니? 어떻게 여직 애가 안 들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네 몸 상태를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내가 너를 왜 허락했는데? 그나마 몸뚱이 하나는 젊고 싱싱해서 애는 잘 낳겠구나 싶어서 허락했던 거야. 근데 그마저도 못해? 결국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남편과 저는 난임병원까지 가게 됐는데요. 검사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운동성 있는 정자가 아예 없다시피 해서 자연 임신은 물론이고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차 안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거운 침묵만 가득했죠. 그러다 집에 다 와갈 무렵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 여보. 자식 없으면 어때? 난 우리 둘이 오순도순 사는 것도 좋아. 그런데 그 말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린 걸까요? 갑자기 남편이 울컥한 표정으로 절 쏘아봤어요.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위로 집어치워! 오순도순 개뿔이. 지금 속으로 안심하고 있지? 유전병 있는 하자투성이 내 애 안 낳아도 돼서. 당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애초에 그런 게 마음에 걸렸으면 당신이랑 결혼을 했겠어? 결혼이야 당연히 할 수 있지.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고아의 카페 알바생이나 하던 당신이 나랑 결혼한 뒤론 사모님 소리 듣고 있잖아. 머리론 알고 있었어요. 남편 역시 본인이 무정자증이라는 데 충격받아서 더 모진 소리를 내뱉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하나뿐인 와이프를 꽃뱀 취급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충격받아 더는 남편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아졌고요. 그대로 방에 들어와 한참을 울었더랬죠.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어요. 잠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것도 점점 피하게 되더군요. 남편은 툭하면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거나 골프 약속이 있다며 주말에도 외박을 했어요. 처음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남편 핸드폰이 계속 울려 진동으로 바꿔놓으려 했어요. 그런데 액정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죠. 처음 보는 낯선 여자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남편의 핸드폰 잠금을 풀었어요. 그래도 살맛대고 자는 부부라고 남편의 핸드폰 잠금 패턴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여자의 이름을 검색해 그간 주고받은 문자부터 확인했는데요. 더러운 술집 여자더군요. 자기, 내일도 세이버로 와줄 거지? 오늘 너무 좋았어. 사랑해. 이번 제주도 여행 눈물 날 만큼 행복했어. 다음엔 해외도 데려가 줄 거지? 새해 유럽 가고 싶어. 그 여자랑 이미 선을 넘은 건 물론이고 둘이 따로 1박으로 여행까지 다녀왔더라고요. 저한텐 출장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멍한 정신으로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대신 딱 하나의 감정만이 또렷하게 올라왔어요. 분노. 충격적이게도 배신감마저 들지 않더군요. 저 역시 은연중에 남편에게서 많은 걸 포기하고 있었던가 봐요. 더 이상 이 결혼에 희망은 없다는 걸. 그 순간 명확히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휴대폰 속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제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진실을 낱낱이 보여줬거든요. 남편은 단순한 외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한참 전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맘 같아선 당장에 짐을 싸들고 그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요. 남편과 완전히 연을 끊으려면 형식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해 침대 협탁 위에 올려뒀어요. 퇴근한 남편은 그 종이를 들여다보고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제게 묻더군요.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이혼 서류잖아. 그러니까 이걸 왜 갑자기 내미는 거냐고. 어머니가 또 뭐라고 했어? 어머님이 나 괴롭히는 건 이제 인이 박혀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대체 이런 생쇼를 왜 하는 건데? 생쇼? 당신 눈에 내가 쇼하는 걸로 보이나 보지? 근데 어떡하지? 난 진심인데. 나 다 알게 됐어. 당신이 세희라는 여자랑 어떤 관계인지. 제 입에서 상간녀의 이름이 나오자 남편이 흠칫하며 어깨를 떨었어요. 그 여잔 그냥 거래처 접대 때문에. 변명할 거 없어. 당신이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든 아니든 날 배신했다는 건 달라지지 않으니까. 칼 같은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요? 남편이 와락 미간을 구기더니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배신은 뭔 배신이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접대 때문에 다른 여자랑 술도 먹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술만 마신 게 아니잖아. 둘이 여행까지 다녀왔던데. 당신 내 뒷조사까지 했어? 음흉하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오호라, 이제 보니까 당신 내 재산 노리고 이러는 거구나. 나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내 재산 다 챙기려고.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남편이 잘못했다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제가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며 몰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내가 정말 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해? 그럼 뭐야? 겨우 이런 걸로 이혼을 하겠다는데. 겨우 이런 거라니. 당신은 우리 결혼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뜨린 거야. 어느새 제 두 눈엔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남편 앞에서 울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이혼 서류를 구겨 바닥에 던져버렸고요. 제 코앞으로 다가와 소리쳤어요. 신뢰 같은 소리 하네. 일 때문에 거래처 접대 좀 한 거 가지고 요란 떨긴. 야, 네가 뭔데 이혼 얘기를 꺼내?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누구 돈으로 먹고 사는데 이게. 당신 만나기 전까진 나도 내 힘으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았어.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하루하루 눈치 보면서 구박당하면서 사는 삶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진심을 얘기해봤지만 남편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어요. 웃기고 있네. 아, 그래 좋아. 어디 이혼하고 사람답게 살아보라고. 단 내 돈 없이. 너 어떻게든 나 유책 배우자 만들어서 돈 뜯어낼 심산인가 본데 그렇게는 안 되지. 내 친구들 중에 잘나가는 변호사 많은 거 너도 알지? 두고 보라고. 내 재산 한 푼도 안 뺏길 거니까. 그야말로 몸만 나가게 해주겠어. 남편의 잔인한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나오려던 눈물도 쏙 들어가더군요. 그래도 한때는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남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귀처럼 변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싸들고 바로 시댁을 나왔어요. 뒤늦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역시나 남편이 아닌 저를 탓하시더군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속이 후련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러게 애초에 주제를 알았어야지. 우리 태식이같이 큰 사람을 니까짓 게 어떻게 품겠다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그 사람이 바람난 게 제 탓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네가 잘했어 봐. 남자가 왜 밖으로 돌아? 그리고 그깟 걸로 바람은 무슨.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버님이 술집 여자랑 놀아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꾹 참았는데 사실 고아인 저보다 더 못 배워먹고 천박한 건 어머님이거든요. 전 적어도 사람한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뭔지 정도는 구분하니까요. 근데 어머님은 인성부터가 글러먹었어요. 제가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어머님 마음에 차는 조건 좋은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와도 어머님 등살에 얼마 못 버틸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어화둥둥하는 어머님 아들 인생 어머님 손으로 망치게 될 거라고요. 그나마 마지막이라고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붓고 나니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시어머니는 뒤늦게 이 망할 년이 어디서 주둥이를 하고 달려들려 했지만 전 이미 그 집에서 나올 채비를 다 마친 상태였어요. 짐가방 손잡이를 꽉 쥔 채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한치의 미련도 없이 시댁을 박차고 나왔죠.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해방감이 전신을 감쌌죠. 이후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요. 따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상간자 소송도 진행했어요. 당연히 돈이 탐나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심지어 꽃뱀 취급까지 한 남편에게 어떻게든 타격을 주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재판은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일이 바빠서 재판에 출석할 수가 없다는 둥, 변호인단을 바꾸겠다는 둥, 별의별 핑계를 대며 재판을 지연시켰고요. 그 사이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이전하거나 빼돌리는 움직임까지 보였어요. 온갖 더러운 수를 다 써서 절 지치게 만들려는 게 뻔히 보였죠. 알아보니 이혼 재판은 짧게는 몇 개월, 길면 2, 3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렇게는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간신히 자유의 몸이 됐는데 제 삶을 온전히 되찾는 데 집중하고 싶었죠.
결국 저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남편이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받고 이혼하는 걸로 협의를 봤어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조로 1,000만 원가량의 돈도 받았죠. 그 년놈들이 제게 준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약소한 결과였지만 더는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기에 그 선에서 마무리했네요. 그렇게 전 남편과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돼 홀가분했던 것도 잠시, 갑자기 몸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자꾸만 현기증이 나고 속이 더부룩했죠.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했는데요. 갈수록 어지럼증과 울렁거림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고요. 그곳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죠. 축하드립니다. 임신이네요. 네? 의사 선생님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아 멍하니 앉아있던 제게 의사 선생님은 다시 한번 말했죠. 벌써 15주 차인데 모르셨어요? 그치만 저희 남편은 무정자증인데. 제 말에 의사 선생님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남편분이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아예 임신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자의 수가 극히 적어도 아주 드물게 자연 임신이 되는 사례가 있긴 하거든요. 아마 굉장히 희귀한 확률로 수정이 된 것 같아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이미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 사이 뱃속에선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니. 황망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문득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동안 제 안에 이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아기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아이의 존재를 전 남편과 전 시부모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리 이혼한 사이라지만 어쨌든 아이의 또 다른 가족이었으니까요. 우선 전 남편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죠.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받긴 받더군요. 당신이 웬일이야? 막상 이혼하고 보니 후회되나 보지?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나 임신했어. 오늘 병원 갔더니 15주 됐대.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도 오죽 당황했겠구나 싶어서 다시 입을 열었죠. 당신이 무정자증이라서 나도 상상도 못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헛웃음을 쳤어요. 하! 이혼하자마자 또 돈 뜯어내려고 개지랄 하는구나. 야, 너 내가 그렇게나 우습냐? 아파트 받아낸 걸로는 성이 안 차? 뭐라고? 야, 내가 무정자증인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야. 네가 진짜 임신을 했다면 그건 내 애가 아니라 다른 놈 애겠지? 내가 거래처 접대 좀 한 것 가지고 바람이라는 둥 배신이라는 둥 온갖 유난을 다 떨더니만 지는 뒤에서 다른 놈이랑 붙어먹고 애까지 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다른 남자애를 임신하고는 당신 애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아니야? 야, 네가 아무리 생쇼를 해도 난 너한테 내 돈 더는 안 줘. 아니 못 줘. 그러니까 역겨운 쇼 그만하고 당장 전화 끊어. 뭐라고 더 말하기도 전에 뚝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저는 충격에 빠져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죠. 전 남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설마 임신한 전처한테 이런 막말을 퍼붓는 인간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제가 당한 수모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몇 시간 뒤에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다름 아닌 전 시모였죠. 받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끈질기게 울려대서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보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전 시모가 대뜸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정말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릴래? 뭐 임신? 하, 웃기고 있네. 어따 대고 사기를 쳐? 돈 뜯어내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리는구나. 누가 천한 고아년 아니랄까봐. 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병원에서 확인도 받았어요. 15주 됐다고. 야,
그 애가 우리 태식이 애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천하의 못된 계집. 누가 꽃뱀아니랄까봐. 쏟아지는 모욕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배를 끌어안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죠.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뭐? 나와봤는데 진짜 그 사람 애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이게 진짜... 장을 지지실 필요는 없고요. 어머님도 그 사람도 제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랑 저희 아기 모욕한 죄로 10억 주시고요. 진짜 돈을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전시모와 전 남편에게 타격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였죠.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어줄 줄 알고? 그래, 애 태어나면 어디 친자 검사부터 해보자. 걔가 진짜 우리 태식이면 10억이 뭐야 100억인들 못 줄까? 그 말 잊지 마세요. 변호사 통해서 공증까지 받아놓을 테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순간 제 온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억울함, 분노, 수치심, 감당 못할 감정들이 뒤섞여 온몸을 짓눌렀죠. 순간적으로 아이를 지울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전 남편과 전시모가 저를 사기꾼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평생 고아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던 제게 아이는 유일한 내 편이자 가족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뱃속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단단한 삶의 목표가 생기자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선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로 작게 온라인 상점을 열었어요. 특정될까봐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나중에 아이 낳고 육아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밤새 고민한 끝에 시작한 일이었죠. 처음엔 제품이 하루 한 개 팔릴까 말까 했는데요. 진심을 담아 포장하고 정성껏 고객 문의에 응답하다 보니 점점 단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반년쯤 지나자 웬만한 중소기업 못지않은 매출을 올리게 됐죠. 뱃속 아기도 다행히 무럭무럭 자라서요. 어느덧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사이에도 전 남편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아이 일로 상의할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해도 진짜 애아빠한테 말하라며 조롱하기 일쑤였죠. 결국 저는 혼자 아이를 낳게 됐어요. 진통이 시작된 순간부터 세상이 온통 새하얗게 변하더군요.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괜찮습니다, 산모님. 숨 크게 쉬세요. 네, 잘하고 있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 속에서도 제 안에서 솟구치는 고통은 감당이 안 됐죠. 이를 악물고 두 손으로 침대 난간을 꽉 움켜잡은 채 저는 그렇게 울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외로웠거든요. 이 순간 누구도 곁에 없고 누구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게. 괜찮아. 난 혼자가 아니야. 곧 우리 아기를 만나게 되는걸. 그렇게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이지 않았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긴 진통 끝에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어요. 고통으로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저는 얼른 아이의 얼굴이 보고 싶었는데요. 웬걸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이럴 수가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털썩 쓰러져 버렸죠. 놀란 간호사들이 달려가 그런 의사를 부축했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우리 아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의사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요. 잠시 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이 눈이 아무래도 산모님이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간호사가 조심스레 아기를 제품에 안겨줬고요. 전 그제야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일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게 아기의 양쪽 눈동자가 색이 달랐거든요. 한쪽은 연한 갈색이었지만 다른 한쪽은 마치 외국인처럼 푸른색이었죠.
맞아요. 아기는 전 남편과 똑같은 홍채 이색증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저는 산모병실로 옮기고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르자마자 바로 아기 사진을 찍어 전 남편과 전시모에게 보냈어요. 별다른 말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진을 보낸 지 10분도 안 돼 미친 듯이 전시모와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물론 전부 다 무시했어요. 그러자 애가 달았나 보죠. 제가 입원한 병원을 어떻게 알았는지 며칠 뒤 전시모와 시부가 전 남편까지 싸그리 다 달려왔더군요. 맘 같아선 저희 금쪽 같은 아이 얼굴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럼 또 사진 합성이니 뭐니 난리칠 것 같아 유리창 너머로 확인만 시켜줬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는데요. 눈동자색뿐 아니라 생김새까지 어린 시절 전 남편을 쏙 빼닮아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유전자 검사고 보고 할 필요도 없겠네. 누가 봐도 우리 태식이 애야. 얼떨떨해하던 전시모는 눈물까지 흘리며 감격했고요. 대뜸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고맙다. 미정아 정말 고마워. 난 네가 정말 우리 태식이 애를 가진 줄도 모르고. 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런 전시모의 손을 내쳤어요. 그쪽이 왜 고마워요? 내 애 내가 낳은 것뿐인데. 아니 네 애라니. 너 태식이랑 다시 합칠 거 아니냐? 태식이가 너한테 이미 마음 떠났을까봐 이러는 거라면 걱정 마라. 자기 애까지 낳아줬는데 태식이도 당연히 널 다시 받아줄 거야. 그렇지? 전시모의 눈총에 잠자코 있던 전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난 당신이 진짜 내 애 가진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라도 당신이랑 우리 아들한테 정말 잘할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게. 아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자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미 버스 떴는 지 오래거든? 여보 왜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그 말 한마디로 용서하기엔 내가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크거든. 우리 튼튼이 나 혼자 10달 내내 품고 있다가 낳은 내 아들이야. 넘볼 생각하지 마. 알겠어? 저는 제 말에 굳어버린 전 남편을 뒤로하고 전시모를 향해 말했어요. 아, 그리고 기억하시죠? 우리 튼튼이가 정말 이 사람 애면 무릎 꿇고 비는 건 기본이고 10억 주기로 하셨던 거. 설마 한 입으로 두말하진 않으시겠죠? 아니 얘가 정말... 전시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왜요? 못하겠어요? 아니 네가 우리 때문에 서운한 게 많은 건 안다. 근데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아이 태식이가 무정자증인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대뜸 이혼하고 임신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그렇게 사람을 모욕하고 꽃뱀 취급을 해요? 나중에 우리 튼튼이가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 말에 전 남편과 전 시부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 그런 그들을 차갑게 일별하다 마지막 쐐기를 박았죠. 저는 우리 튼튼이 굳이 쓰레기보다 못한 가족 만들어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신 찾아올 생각 마세요. 아니 잠깐만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대로 뒤돌아 서려는데 남편이 저를 막무가내로 붙잡았어요. 저는 재빨리 병원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법적으로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은 저와 완전히 남남이었기에 결국 그들은 병원 경호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죠. 제가 낳은 아이가 전 남편의 친자라는 게 밝혀졌지만 정작 전 시모로부터 10억은 받아낼 수 없었어요. 출생 후 친자 확인 결과에 따라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조건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채무 약정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라 하더군요. 변호사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물론 돈이라면 저도 이제 아쉽지 않을 만큼 많았고 애초에 전시모의 사과는 받고 싶지도 않았기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전시모가 그 약속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연락도 안 해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퇴원하는 사이 전 남편과 전시모는 뒤늦게 제 아들을 뺏으려고 갖은 치졸한 수를 다 썼어요.
울고불고 빌어도 안 되자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왔죠. 이혼은 했어도 혈육은 혈육이니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말이에요. 제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누구 씨를 품고 와선 사기를 치냐며 온갖 모욕을 줬던 건 까맣게 잊었나 보더군요. 재판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적반하장 그 자체였어요. 전 시모는 법정에서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러더군요. 저희 집안 대를 이을 손자입니다. 아무리 애 엄마라고 해도 아이에게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뺏을 권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죠. 전시모의 그 뻔뻔한 말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제가 무책임하다뇨. 온갖 모욕과 멸시 속에서도 뱃속 아이를 10달 내내 품고 있다가 세상에 나오게 한 건 저예요. 임신 중 단 한 번도 저나 아들을 챙긴 적 없던 사람들이 뒤늦게 친자라는 걸 알고 나서야 내 아들, 내 손주 운운하다니 얼마나 괘씸하던지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다행히 재판장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양육 환경, 출생 경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친권 및 양육권은 현재 양육자인 모에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전 시모와 전 남편은 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 인정 못한다며 난동을 부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나온 판결을 뒤집을 순 없었죠. 그뿐인가요?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도 다 전 시모와 전 남편이 물게 됐네요. 재판장을 나오며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세상이 아직은 정의롭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어요. 그동안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에도 조금씩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개인 사업도 술술 잘 풀리고 있고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와 얼마 전 새롭게 가정도 꾸렸죠. 처음엔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게 두려웠어요. 제가 겪은 아픔과 배신이 워낙 크다 보니 누가 다가오기만 해도 경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이상하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사람같이 편했고요. 너무 앞서지도 그렇다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고 딱 제가 발을 내딛는 만큼만 조심스레 다가와줬죠. 아들에게는 처음엔 그냥 엄마 친구로만 소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그 아저씨 있잖아. 우리 집에 자주 와도 돼. 나랑 게임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럼 좋을 것 같아. 정말? 그 아저씨랑 더 친해지고 싶어? 응. 나 그 아저씨라면 아빠가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도 그 아저씨랑 더 친하게 지내도 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아들도 부쩍 속이 깊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버틴 세월이 헛되진 않았구나 싶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갔고요. 아들과도 함께 어울리며 소중한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갔죠. 결국 저희 셋은 자연스럽게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한 입을 덮고 잠드는 진짜 가족이 되었답니다. 반면 전 남편과 전 시모는 그리 잘 살고 있진 못해요. 겹지인에게 듣기론 전 남편이 재혼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는데요. 아무리 집에 돈이 많아도 무정자증에 유전병까지 있는 더군다나 한 번 갔다 온 남자를 누가 사위 삼으려 하겠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 결국 다 차이고요. 여자가 혼자 살고 있다 하더군요. 사업이나 잘 되면 또 몰라요. 해외 판로를 확장하려고 무리하다 사기를 당해서 본인과 전 시부가 모아둔 돈 거진 다 날리고요. 졸지에 큰 빚만 떠안게 됐다더군요. 예전엔 사장님 소리 들으며 어깨 으쓱했겠지만 지금은 은행 압류 통지서에 시달리며 겨우겨우 체면치레만 하고 산다더라고요. 전 시모는요. 아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도 여전히 철이 없어요. 아직도 주변에 우리 태식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는 많은데 우리 태식이가 눈이 좀 높아서야지 하는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지 뭐예요.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애써 현실을 외면하는 건지 뭐가 됐든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지 오래니까요. 지금 제 옆에는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어요. 내일이 늘 오늘 같기만 하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